경영주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인재개발팀 경영주 담당 이가주 트레이너라고 합니다. 제가 구독자 수 1000명 감사 영상을 올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났네요. 한 달 사이에 무려 500명의 구독자 수가 더 늘었는데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많은 성원 덕분에 저희 인재개발팀이 더욱더 큰 힘을 얻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전국에 세븐일레븐 경영주님이 10,000분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00분의 경영주님들께서 모두 구독하는 그날까지 저희 세븐일레븐 인재개발팀은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어제부로 차세대 점포관리 시스템 쇼츠 영상이 업로드가 되었는데요. 포스 SC에 이어 모바일 매뉴얼도 다음 달에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더욱 쉽고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을 안 하신 우리 경영주님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7월 세븐온에어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이번 7월 세븐온에어의 주제는 너만 모르는 편의점 세무관리입니다. 사실 저도 우리 경영주님들처럼 세무에 관련해서는 좀 지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무 관련한 정확한 지식을 알려주실, 공유해주실 세무사님을 모셨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경영주님들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영주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탑코리아 세무법인의 이지혜 세무사라고 합니다. 편의점 세무 기장을 전문으로 하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또 좋은 기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세무사님, 제가 듣기로는 꽤 멀리서 오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디서 오셨을까요? 네, 제가 인천에 살고 있는데요. 네. 오늘 인천부터 이렇게 강동까지 경영주님들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네, 교인진들 저희 본사가 어제부로 강동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인천에서부터 강동까지 출근 시간에 열심히 달려서 우리 경영주님들께 세무 관리 강의를 해주시러 우리 세무사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세무 관련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먼저 기본적인 세금에 관련한 이해를 시작으로 우리 경영주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부가가치세 그리고 종합소득세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7월 세븐 온에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세금이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화면 보시면 아실 수 있으시다시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금전이라고 제가 사전에 써 있는 내용을 복사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말이 너무 어렵지 않으세요? 네, 맞아요. 네, 아무튼 저는 이거를 쉽게 표현하자면 국가가 그냥 강제적으로 걷는 우리가 강제적으로 내야 되는 회비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금은 강제적인 것이다. 네. 그럼 세금에는 혹시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화면에도 방금 띄워드렸는데요. 우리나라의 세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국가에 내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면 보통 구청, 시청 이런 거를 의미하죠. 네네. 국세는 이름에서 알 수 있으시다시피 국가 전반적인 살림살이를 위해서 걷는 세금이고요. 지방세는 그 지역의 살림살이를 위해서만 쓰는 그런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이전 말고 또 국세랑 지방세의 차이가 있을까요?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경영주님들께서 좀 몸에 와닿을 만한 그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국세는 주로 국민이 먼저 신고 납부해서 결정하는 그런 네. 세목이 많고요. 지방세 같은 경우는 먼저 지자체가 우리한테 결정해서 영수증을 보내주는 소위 고지서 보내주는 그런 식의 세금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이번 달에 재산세 네. 지난달이죠. 네네. 이번 달에 재산세 내신 분들 많으실 텐데 재산세나 자동차세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지방세입니다.
그럼 세금을 내는 곳에 따라서 국세랑 지방세 이렇게 나뉘는데 혹시 세금을 또 이거 말고도 다른 분류로 이제 나눌 수가 있을까요? 네, 제가 준비해온 장표가 있는데요. 세금은 납부하는 곳에 따라서도 나눌 수 있지만 이렇게 성격에 따라서도 직접세와 간접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접세는 납세 의무자가 직접 납부한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경영주님의 세금을 경영주님께서 직접 납부한다면 그건 직접세입니다. 예를 들면 소득세나 법인세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반면에 간접세는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납세 의무자와 세금을 실제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의 세금을 간접세라고 부릅니다. 경영주님께서 납부하지 않는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 세금을 대신 납부만 해주신다면 그건 간접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흔히 알고 있는 부가가치세가 혹시 간접세에 속하는 건가요? 어떻게 아셨나요? 맞습니다. 간접세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부가가치세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예시들도 몇 가지 더 가져와 봤습니다. 직접세로는 대표적으로 소득세, 그리고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같은 것들이 있고 간접세는 방금 트레이너님께서 말씀해주신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주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경영주님들께서 가장 관심 있어 하실 만한 세금이 바로 이 빨간색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될 것 같은데요. 네. 한번 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까요? 네. 사실 세무사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건 쉽게 말해 절세법입니다. 절세라는 거는 사실 세법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덜 절세가 되고 더 절세를 할 수 있고 이런 게 달라지는데요. 만약 경영주님들께서 법에 대해 잘 모르시거나 또는 아셨더라도 조금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헷갈리시거나 하면은 자칫하면 탈세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없지 않거든요. 네. 사실 탈세와 절세는 한 끗 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모르고 탈세를 했어도 혹시 페널티가 그럼요. 있나요? 법은 몰랐다고 해서 변명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탈세를 해버리신 경우 대표적인 페널티로는 가산세 있습니다. 가산세는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부정행위로 인정받는다면 최소 40%부터 시작하니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40%를 추가로 더 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원래 내야 될 세금이 300원인데 탈세로 200원만 냈다. 100원을 덜 냈잖아요. 네네. 이 100원에 대해서 40%, 40원이 가산세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40원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가산세는 더 늘어나거든요. 네. 정말 최악의 경우는 원래 내야 될 세금의 2배 정도도 내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래서 오늘 경영주님들께서 합법적인 범위에서 절세를 최대한 하실 수 있도록 한번 제가 잘 도와드려 보겠습니다. 네, 저도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우리 경영주님들도 중간중간 궁금한 질문 있으시면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Q&A 시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부가가치세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부가가치세 넘어가기 전에 우리 유튜버라면 당연히 외쳐야 되는 게 있죠. 세무사님, 네. 창피하시겠지만 저랑 같이 저 따라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부가가치세 설명해 주실까요? 네, 부가가치세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의 일종이라고 소개해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부가세의 개념을 조금 어려워하세요. 화면을 보시면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조세라고 되게 어렵게 써 있어요. 네, 무슨 말인가요? 조금 쉽게 표현해드리자면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면서 생기는 부가가치에 대해서, 마진에 대해서 생기는 조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떤 물건을 파느냐 또는 어떤 서비스를 파느냐에 따라서 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면세되는지가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떤 물건을 600원에 사서 1,000원으로 팔았다고 가정하는 경우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과세되는 경우 부가세 흐름은 어떻게 되냐면요.
600원에 사서 1,000원에 판매한다고 했을 때에도 매입할 때, 그러니까 물건을 사올 때죠. 사올 때 600원이 아니라 660원을 지불하고 사오게 되십니다. 부가세 10%. 그러니까 포함이 되어 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매입할 때 내는 세금이라고 해서 매입세액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매입세액 60원 발생됐죠. 그리고 판매하실 때 1,000원에 판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손님은 1,000원의 10%인 100원을 더 주십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저희는 1,100원을 받아서 이 100원은 매출할 때 생기는 세금이라고 해서 매출세액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네, 경영주님께서는 이렇게 100원을 받고 60원을 지불했던 차액만 40원만 국가에 납부하시게 되는데 이게 부가세 납부세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어떤 물건을 파느냐에 따라서 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또는 면세되는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편의점에서는 대부분의 물건이 과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면세 상품은 어떤 게 있을까요? 면세 상품은 아주 일부 흰 우유 대표적으로 있을 수 네네. 있고요. 과일 같은 거 되는데 이것도 1차 가공까지만 한 원물의 성격이 그대로 살아있는 과일 정도는 면세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면세되는 상품 흰 우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럼 흰 우유를 600원에 사서 1,000원에 판매하는 경우로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흰 우유를 600원에 샀을 때는 600원만 냅니다. 왜냐하면 면세 됐으니까요. 매입세액이 없는 거죠. 그렇네요. 네, 그리고 흰 우유를 팔 때도 1,000원, 그냥 1,000원만 받습니다. 매출세액이 없으니까요. 그럼 부가가치세가 존재하지 않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납부하실 세금도 없으신 거죠. 근데 세무사님 궁금한 게 어쨌든 그러면 과세든 면세든 점포에 남는 이익은 400원으로 동일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660원을 지불하고 1,100원을 수령하고 나머지 부가세를 납부하시는 경우나 아니면 600원만 주고 1,000원을 받아서 400원 남는 경우나 사실 결과적으로는 똑같아요. 그래서 네. 이 점에서 어떤 점을 아실 수 있으신가 하면은 부가세를 납부하시는 게 사실 경영주님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게 아니다. 이 점을 아실 수 있거든요. 사실 납부하는 세금은 손님이 준 거예요. 그렇죠. 네. 고객님이 부가가치세는 내는 거죠. 맞습니다. 고객님이 부담하시는 거고 납부만 경영주님께서 하신다는 점을 여기서 알 수 있겠습니다. 경영주님들께서 그 점을 명심을 하셔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내용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댓글에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면 납부세액이 됩니다. 너무 잘 정리를 해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하네요. 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그 값이 납부세액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많은 분들께서 많은 경영주님들께서 부가세 하면 내심 환급 받는 걸 조금 기대하세요. 맞아요. 많은 네. 경영주님들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네. 부가세 환급이라는 거는 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이 더 큰 경우에만 그러니까 납부세액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만 발생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무사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A타입 경영주님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그 납부세액보다 더 그 입금이 되는 경우도 맞습니다. 많은데 네. 그거는 왜 그런 건가요? 안 그래도 그걸 알려드리려고 제가 준비했는데요. 바로 신용카드 세액공제 때문입니다. 정확한 이름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인데요. 어렵네요. 네, 너무 길어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신용카드 세액공제라고 많이들 부르세요. 이게 뭐냐면 고객님께서 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 공급 대가의 1.3%만큼을 경영주님께서 납부하실 세금에서 그냥 깎아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혹시 공급 대가라는 말이 어렵진 않으세요? 네.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매출액에 부가세 10%가 붙어 있는 쉽게 표현해서 총매출의 1.3%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제도가 왜 생겼냐 하시면 옛날에는 좀
현금 결제하고 좀 네. 탈세하고 매출 누락하고 이런 경우가 종종 많았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결제를 좀 유도해 보려고 만든 제도인데요. 네. 요즘은 근데 현금 안 쓰잖아요. 다 신용카드 쓰잖아요. 그래서 네.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 제도를 더 유지해야 되나? 굳이 이게 이제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없어질 수도 있나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올라온 세법 개정안을 한번 살펴봤는데 이 신용카드 세액공제 혜택을 점점 줄이는 방향으로 제안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네. 아무튼 정부의 방향은 아무래도 이런 방향이다. 없어지면 너무 안타까울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너무 아까워요. 네. 그래서 이게 있을 때 많이 받아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혹시 그 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A타입이라고 해서 모두 다 받으시는 건 아니시고요. 법인 사업자 안 되십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셔도 매출이 1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신용카드 세액공제가 불가능하십니다. 이 매출 10억이라는 게 혹시 순매출을 의미를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우리 경영주님들께서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매출 10억 초과 시는 순매출 10억을 의미한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신용카드 세액공제는 화면에 보실 수 있으시다시피 연 1,000만 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세법적인 표현으로는 매입세액을 공제한다라고 표현해요.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거기다 세액공제까지 받으면 진짜 납부세액이 되십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될 점, 이 공제세액은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 공제세액을 받아 납부세액이 0원이 되는 경우는 있어도 납부세액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환급 받는 상태에서 공제세액을 더 받아서 환급액이 늘어나는 그런 경우는 없다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된 이 부가세는 언제 납부를 하는 건가요? 언제 납부하냐면요. 네. 잠시만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침 바로 정리를 해오셨네요. 네, 화면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1년을 6개월로 나눠서 1기와 2기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1기를 다시 나눠서 예정기간과 확정기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1년에 4번 1기 예정, 1기 확정, 2기 예정, 2기 확정 4번 신고 납부하시게 되고요. 개인 사업자인 경우는 1기 확정기간, 2기 확정기간에만 1년에 2번 신고하게 되십니다. 네. 그러면 세무사님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경영주님들께서 내시는 부가세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크게 A타입과 B타입으로 나누어서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매출세액 같은 경우는 A타입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매출세액은 포스에 찍힌 매출과 본사 지원금 일부가 매출세액으로 포함이 될 거고요. 여기에 10%가 매출세액이 될 거고요. 그리고 본사 관련 상품 매입액과 임차료, 관리비 내신 거 세금 계산서 받았다면 매입세액 공제 되실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부담하신 전화요금 그리고 기타 비용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시고요. 방금 말씀드린 신용카드 세액 공제까지 받으시면 납부 금액 되십니다. A타입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네, A타입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B타입 같은 경우는 본사와 거래를 하시는 경영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사 가맹정산 수수료가 매출세액이 되고요. 그리고 매입세액은 본사에서 정산되는 기타 비용, 세금 계산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정리가 될 거고 또 개인적으로 또 부담하신 점주님 명의의 전화요금 같은 게 있다면 그것도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네. 전화 요금이나 관리비 이런 것도 매입세액 그렇습니다.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네. 기억해 주시고 제가 이제 납부 방식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리 A타입 경영주님들 1월, 4월, 7월, 10월에 정산금 입금 받으시는 계좌로 별도로 입금이 되고요. B타입 같은 경우에는 정산서에 보시면 가맹정산액 부가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제 그 항목에 표시가 되어 있는 금액 매달 같이 정산금이랑
포함이 되어서 입금이 되기 때문에 사용하지 마시고 따로 모아 두셨다가 이제 그 금액을 가지고 납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타입과 B타입의 납부 방식이 다르니까 우리 해당하는 타입 경영주님들은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이렇게 납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셔서 제가 또 부담이 덜어졌네요. 다음으로는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이거 들으러 오신 거잖아요. 맞아요. 네. 절세라고 하죠. 네, 절세. 탈세 아니고 절세. 절세하기 위해서 제가 3가지 정도 정리해 왔는데요. 네. 부가세 절세 별거 없습니다. 적격 증빙을 잘 챙기는 것이 곧 절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무사님 적격 증빙 한번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적격 증빙 세법에서만 쓰는 용어입니다. 적격 증빙은 세금 계산서 4가지입니다. 세금 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이렇게 4가지이고요. 부가세는 적격 증빙이 있어야만 발생되고 적격 증빙이 있어야만 공제가 되는 그런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챙겨놔야 된다. 그럼요. 혹시 이렇게 간이 영수증 같은 것도 가능할까요? 그런 거는 부가세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적격 증빙으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종이 세금 계산서 누락 주의를 첫 번째 적어놨는데요. 요즘은 세금 계산서가 거의 다 전자로 발행이 돼요. 그래서 국세청 전산망에 다 입력이 되기 때문에 잃어버릴래야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저희 세븐 본사에서 주는 세금 계산서도 다 전자로 들어오고 있고요. 네, 간혹가다 임차료죠. 임차료 같은 경우는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받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그렇죠. 임대인이 고령이신 경우에 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아무래도 좀 전산을 쓰기가 어려우신 네. 분들은 손으로 적어서 종이로 나눠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절대 잃어버리거나 버리지 마시고 꼭 모아두셔야 부가세 때 매입세액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또 두 번째 절세 방법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인데요. 사업용 신용카드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개인 카드 쓰시던 거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만 하시면 그게 사업용 신용카드가 되고요. 법인 사업자인 경우는 따로 하실 필요가 없지만 개인 사업자이신 경우는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셔서 그 등록된 카드로 점포 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결제하시면 그것도 매입세액 공제 가능하십니다. 혹시 아무 카드나 다 전부 등록이 되는 건가요? 네, 아무 카드 다 가능합니다. 오. 그냥 평상시에 쓰시던 카드도 상관없고요. 네. 아니면 우리 회사 이름으로 따로 발급 받으셔도 되고요. 대신 주의하셔야 될 거는 본인 명의의 카드여야만 한다. 그리고 한 명당 50장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2가지 있습니다. 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꼭 잊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 절세 방법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임대차 계약 시 부가세 포함 여부 확인이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지불하시는 그 월세가 부가세 포함된 금액인지 아닌지, 그리고 포함된 금액이라면 임대인이 일반 과세자가 맞는지 한번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간혹 임대인이 간이 과세자인데 10% 부가세를 더 내고 계신 경우도 종종 보거든요. 네.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네. 네, 어려워하시는 것 네, 같아서. 맞아요. 근데 세무사님, 임대인이 간이 과세자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아냐면 여쭤보시면 됩니다. 직접. 네, 직접 여쭤보시면 됩니다. 근데 직접 여쭤보는 게 또 뭐 어려울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경우에는 임대인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 번호로 조회 탭에 들어가셔서 검색해 보시면 그분이 일반 과세자인지 간이 과세자인지 또는 세금 계산서가 발행 가능한 간이 과세자도 있어요. 네. 그 경우인지 3가지 중 어떤 경우인지 알 수 있으니까 홈택스 사이트에서도 확인 가능하십니다. 홈택스 안 되는 게 없군요. 맞아요. 모르는 게 없습니다. 홈택스는. 네. 네, 제가 방금 임대인이 간이 과세자이면 부가세 납부하는 거 좀 확인해 주셔라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왜 그런 거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적격 증빙을 받아도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는 홈택스 메모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는 사례를 기재해 왔습니다. 첫 번째로 면세 사업자, 간이 과세자에게서의 매입은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됩니다. 면세 사업자는 면세되는 거래만 하는 사업자를 의미하고요. 간이 과세자는
세법에서 너무 영세해서 부가세를 내지 말라고 조금 봐주는 그런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정확한 의미는 아니지만 편하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면세 사업자,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는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매입세 공제 받으실 것도 없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접대성 지출과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도 매입세 공제 불가능하시고요. 네. 네. 그리고 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도 안 되나요? 아, 그렇습니다. 자동차도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고 보셔야 되는데 일부 가능한 경우도 있다 써놨잖아요. 네네. 제가 이거는 가능한 차 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부 경차 네. 또는 9인승 카니발 또는 트럭 네. 이런 경우는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기도 합니다만 우리 경영주님들께서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될 것은 아무래도 국세청 세무당국에서는 편의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차량은 꼭 필요하지 않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원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뭐 경차나 9인승 카니발이라고 하더라도 매입세 공제되지 않을 것을 조금 생각해 주셔야겠습니다. 가능은 하나 일단 편의점 업계에서는 불가능할 확률이 높다라고 네.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다음 종합소득세로 넘어갈 건데요. 댓글 많이 남겨주고 계시는데 댓글창에 우리 세무사님 목소리가 너무 좋다라는 댓글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주님 저는요. 이렇게 시청 열심히 해주시고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궁금한 거 있으시면 계속해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Q&A 시간에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같이 외치고 종합소득세로 넘어가 보도록 알겠습니다. 할까요? 세무사님. 네. 자, 시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경영주님,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종합소득세 들어가 볼까요? 네, 종합소득세입니다. 종합소득세 1년에 한 번 내는 세금인데요. 5월 달에 보통은 내시죠. 한 해 동안 번 모든 소득을 합쳐서 계산하는 세금입니다. 종합소득세의 이 종합소득이라는 말이 사업, 근로, 배당, 이자, 연금, 기타 이런 모든 소득을 다 합쳐서 계산한다는 의미에서 종합소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종합소득세 1년에 한 번 내는 네. 세금입니다. 한 해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다음 해 5월에 납부하시는 게 종합소득세입니다. 종합소득세 관련해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너무 많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합쳐서 계산한다. 당연히 운영하시는 모든 점포의 소득을 합산하시는 거고요. 적자인 곳과 흑자인 곳이 있다면 그것도 합쳐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편의점 외에도 월급 받으시거나 근로소득 있으시거나 배당소득 같은 게 있으시다 하시면 그것도 합쳐서 누진세율을 적용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네, 우리 경영주님의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납부를 하는 게 바로 종합소득세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계산 구조는 어떻게 될까요? 네, 계산 구조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계산 구조는 편의점 하나만 하시는 경영주님을 중심으로 기재해본 내용입니다. 네. 맨 위부터 조금 살펴볼게요. 먼저 매출액. 한 해 동안 총 얼마 벌었는지 집계해야 되잖아요. 네네. 세법상 용어로는 수입금액이라고 합니다. 부가세 신고 시 신고한 매출과 본사 지원금, 장려금 같은 게 수익금액에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A타입 경영주님 같은 경우 신용카드 세액공제 부가세에서 받으신 게 있다면 그것도 수익금액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수익금액에서 본사 매입 상품 원가로 빠지고요. 그리고 그 외에 기타 운영 비용들, 인건비, 임차료, 전화요금, 관리비 이런 것들이 빠지면 당기 순이익이 나오시고요. 여기에 소득공제 그리고 소득공제를 하면 과세표준이 결정되고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하면 세율을 곱하고 세액공제를 진행했을 때 납부할 세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납부세액,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합친 게
구해지네요. 네, 제가 정보량이 많아서 조금 당황했는데요. 경영주님들도 한번 캡처해서 보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캡처하실 시간 조금 드리고 넘어갈게요. 네,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소득공제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공제로 인적공제. 네, 경영주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네, 그러시더라고요. 네, 어떤 인적 공제가 가능한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서 한 명당 150만 원 공제를 해주는 것이 인적공제입니다. 네. 네, 이 부양가족이라는 거는 부양받는 가족이 연소득 100만 원 이하일 때를 얘기하고요. 네. 네, 부모님을 인적공제로 올리고 싶다 하시면 부모님은 60세 이상이셔야 하고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올리고 싶다 하면 자녀는 20세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경로, 우대, 장애인 공제 이런 것도 있는데 혹시 추가로 더 공제가 가능한 게 있을까요? 맞습니다. 네, 부모님이나 자녀 또는 다른 부양가족 중에서 70세 이상인 분이 계신다면 기본 공제 150만 원에 추가 경로 우대 100만 원 들어가고요. 만약에 장애인에 해당되신다,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신다 하시면 기본 150만 원에 추가 2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추가되는 게 좀 크네요. 네, 이 장애인 공제가 금액이 꽤 크다 보니까 이 세법상 장애인의 범위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경영주님들이 많으세요. 대표적으로는 장애 등급이 있거나 중환자인 경우 세법상 장애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세무사님 근데 중환자 표현이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 혹시 그 정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네, 보통은 지병 때문에 사회생활이 조금 어려워졌다 하면은 그건 중환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이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는 중환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다니는 병원에 장애인 증명서 하나 뽑아주세요 하면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군요. 인적공제가 금액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혹시 또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네, 인적공제가 금액이 크다 보니까 요건을 조금 까다롭게 봐주셔야 되는데요. 연소득 100만 원 이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연소득 100만 원 이하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예를 들면 가족이 사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사업하는 가족인 경우 1년 동안 번 모든 수입에서 비용을 뺀 금액,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번 금액과 지출한 금액을 뺀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연소득 100만 원 이하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 월급 받는 근로소득자다 하시면 다른 소득이 없다는 전제 하에 세전 500만 원까지 월급 아닙니다. 1년 동안 500만 원 받은 것까지는 연소득 100만 원 이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받은 월급을 합친 금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세전 급여를 의미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놓치기 쉬운 게 요즘 주식 투자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주식 투자해서 얻은 소득이 있는 경우도 조금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특히 해외 주식, 미국 주식 요즘 많이들 하시는데 미국 주식으로 얻은 소득이 1년에 100만 원 이상이 됐다 하시면 이 인적공제 대상자에서 탈락하게 되니까 이것도 한번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몰랐던 새로운 사실입니다. 그러면 혹시 해외 주식 이야기 해주셨는데 국내 주식도 동일한가요? 국내 주식은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외적으로 코스피, 코스닥의 대주주이신 경우는 신경 쓰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시면은 이 연소득, 부양가족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하는 연소득에는 집계되지 않으니까 괜찮으시고요. 마찬가지 맥락에서 부동산 양도소득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회사 퇴직 후 퇴직소득이 있으신 분들도 이 인적공제 대상자에서 탈락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생각해내기가 어려웠던 사실을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경영주님도 주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앞선 페이지에서 경영주님의 단기 순이익에서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리고 이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된다 말씀드렸는데 이 세율이 얼마냐?
해서 표로 가져와 봤습니다. 과세 표준이 1,4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6%부터 시작해서 세율이 점점 늘어나죠. 아래로 갈수록. 그러네요. 네. 그래서 최대 10억 원 10억. 초과부터는 45% 세율 오. 적용받는 어마어마한 네, 누진세를 맞습니다. 소득이 네.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 그런 구조로 짜여져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과세표준 전부에 대해서 세율을 곱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왕왕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않은데 제가 한번 이해에 도움이 되실까 해서 네. 그림을 그려와 봤습니다.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림의 가로축은 과세표준이 늘어남에 따라서 세율이 높아지는 모습 한번 표현해봤고요. 위쪽으로 올라가는 빗금친 부분은 경영주님께서 납부하시는 세금의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빗금친 부분이 늘어나면 세금도 늘어나는 그런 구조인 거죠. 여기까지 말로만 계속 설명하니까 너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과세표준이 3천만 원인 사람 기준으로 한번 예시를 들어보자면요. 네. 3천만 원은 과세표준 1,400만 원 초과한 구간에 있으니까 15% 적용 받으시거든요. 보이세요? 네, 보여요. 네. 그러면 15%를 곱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네, 3천만 원에 15%를 곱한 450만 원이 되는 게 아니라요. 1,400만 원까지는 6%만 적용받으시고 1,400만 1원부터 3천만 원까지인 1,600만 원어치만 15%를 적용받습니다. 아, 그럼 따로따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네요. 네, 세율 구간별로 따로따로 이렇게 더해지는 구조인데 이렇게 계산을 하면 324만 원 세금이 나와요. 네, 당초에 계산했던 450만 원이 아니라 324만 원인데 이 두 금액의 차이가 126만 원이거든요. 네. 네, 이 금액은 이 앞에 표에 써 있어요. 그렇네요. 네. 누진 공제라고 네. 써져 있는 게 126만 원입니다. 네, 오른쪽에 누진공제라고 써 있는 이 126만 원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경영주님께서 이번에 세금을 좀 직접 계산해보고 싶으시다 하시면 과세 표준에 오른쪽에 써 있는 세율을 곱하신 다음에 누진공제를 빼는 것까지 해주셔야 산출세액이 될 수 있다. 이 점을 한번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야, 사실 경영주님께서 직접 계산을 하실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세무 대리인 분께서 다 해주시는데 이 궁금하셨던 경영주님들은 이제 궁금증이 해소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인건비 신고가 가장 중요하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건비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아마 정말요? 경영주님들께서도 인건비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인건비 종류가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인건비의 종류, 편의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건비의 종류는 크게 3가지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규직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 이렇게 3가지 있을 것 같은데요. 정규직은 그냥 아시는 대로 4대 보험 가입한 정규직이고요. 네. 단시간 근로자는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네. 4대 보험은 가입하지 않더라도 고용산재는 가입해 주셔야 되고요. 일용직 근로자는 이것도 말 그대로 한 번씩 와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입니다. 네. 일용직 근로자는 일당 15만 원까지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아요. 너무 혜택이 좋다면 좋죠. 근데 한 달에 8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보지 않으니까 그 점을 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사실 인건비 신고가 필수적이라는 거는 알고는 있는데 우리 교육을 해보면 우리 경영주님께서 메이트님이 먼저 보험 가입을 안 하길 원하신다. 안 해도 되냐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네네. 그거 관련해서 이제 정확한 답변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인건비 신고는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는 세법에서도 좀 특수한 성격의 비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세청에 신고해 주셔야 비용 처리가 가능하시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회보험료가 좀 부담돼서 좀 안 하고 싶다. 맞아요.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어서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네. 두루누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라는 제도인데요. 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80%까지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진짜 좋은 제도인데 네. 그 두루누리를 지원을 받으려면 경영주님들께서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네,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크게 3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이어야 한다. 첫 번째로 있고요. 두루누리를 적용받으려는 직원의 월급이 월 27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네. 그리고 그 직원은 지난 6개월간 취업하지 않았어야 한다. 이렇게 3가지 있습니다. 네, 3가지 조건을 동시에 다 충족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충족을 했을 때 혹시 얼마를 지원을 받게 되나요? 네,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요. 월 250만 원 받는 근로자 기준으로는 경영주님께서 한 달에 11만 원, 그리고 근로자가 10만 원 정도 지원을 받는 거거든요. 네. 네. 혹시 평생 지원을 받는 건가요? 아,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네. 안타깝게도 36개월, 3년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3년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 궁금한 게 또 이제 신청을 할 때 그 개개인, 메이트 개개인마다 신청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신규 메이트가 왔을 때 두루누리 신청을 하고 싶다면 그 메이트에 대해서도 한 번씩 다시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꼭 잊지 말고 신청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꾸미님께서 어디서 신청하는지 여쭤봐 주셨는데요. 공단, 그 사회보험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또 알려주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절세 관련해서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해서 제가 팁 5가지 메모해 왔는데요. 네. 먼저 배우자가 쓴 카드도 종합소득세 때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리고 싶어요. 네. 본인 카드가 아니어도 가능한가요? 맞습니다. 본인 카드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장사를 하다 보면 네. 가족끼리 좀 급할 때 결제도 대신 해주고 그럼요.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편의점 운영과 관련이 있는 비용이라면 배우자 카드 당연히 비용 처리 가능하시고 가족 카드 당연히 비용 처리 가능하시고 그리고 직원 카드로 결제한 다음에 정산해 주실 때도 직원 카드로도 비용 처리 가능하십니다. 직원 카드도 된다는 거는 저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 네. 편의점 아무래도 가족 운영이 많다 보니까 가족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꼭 기억하셨다가 이제 이것도 절세 팁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로 노란우산 공제 납입하는 것도 너무 좋은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인데요. 노란우산 공제는 직장인들의 퇴직연금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미리 납입해뒀다가 나중에 폐업하거나 60세 이상이 되거나 하는 법에 정해둔 사유가 되면 그때 이자 붙여서 돌려받으실 수 있으시고요. 네네. 이자가 복리로 붙어요. 그리고 납입하실 때는 납입하는 금액만큼 소득공제 연 500만 원까지 가능하시고 이것도 지난주에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서는 600만 원으로 늘린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네. 국가가 좀 밀어주고 밀어주네요. 네, 진짜. 밀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납입 안 하고 계신 분들도 조금 더 늘려서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그 폐업 아니면 60세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돈이 너무 오래 묶여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네. 있죠.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급할 때 노란우산 공제에 납입한 금액의 90%까지는 대출이 저리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기셨을 때는 이 노란우산 공제에 납입한 금액은 압류 방지 계좌라고 해서 뭐 이런저런 좀 압류나 네. 양도 이런 데에서 보호받을 수 있으니까 장점이 훨씬 더 많다고 볼 수 있죠. 그렇네요. 혹시 중도 해지도 가능한가요? 가능은 하십니다. 가능은 네. 하신데 대신 기타 소득세라고 16.5% 세금을 내고 가져오셔야 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노란우산 공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사업용 계좌 등록이라고 써져 있는데 네. 아까 전에 있었던 카드랑 동일한 건가요? 뭐 비슷하지만 다를 수 있는데요. 네네. 사업용 계좌 등록 자체는 사실 절세 방법은 아니긴 해요. 그치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사업용 계좌 등록을 안 하면 남들 다 받는 혜택을 나만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안 되죠.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편의점 같은 경우는 산출세액의 10%를 무조건 깎아주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제도가 적용이 됩니다. 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냥 편의점이기만 하면 깎아줘요. 대신 사업용 계좌를 등록한 사람만 깎아줍니다. 그럼 무조건 계좌 등록을 해야 되겠네요. 네, 무조건 해야죠. 그래서 대부분 사업 초창기에 이런저런 세팅하면서 동시에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나 오늘까지 안 해주신 경영주님 계시다면 오늘 당장 홈택스에 사업용 계좌 등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사업용 계좌 등록도 홈택스에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비슷한 맥락에서 가산세 납부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적어 놓았는데요. 받을 수 있는 혜택 못 받는 거 방지하는 것과 비슷하게 안 내도 될 세금 안 내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아까워요. 너무 아까워요. 네. 네. 아무래도 운영하시다 보면 좀 바쁘고 아무래도 다른 일도 많고 하다 보니까 세금 납부 기한을 놓쳐서 내는 납부 지연 가산세를 좀 자주 내시는데요. 경영주님들께서 이 납부 지연 가산세는 하루에 0.02% 발생합니다. 0.022%요. 네. 그러면 사실 얼마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 보이죠. 아무래도 네네. 그래 보이는데 무서운 점은 뭐 평일 주말 가리지 않고 매일매일 발생한다는 점. 그래서 이걸 1년으로 환산해 보면 네. 연 8%가 넘어요. 그래서 요즘 어디 가도 이자 8% 주는 곳 없는데. 그렇죠. 네, 국세청이 저희가 더 낸 세금을 돌려줄 때는 연 3.5% 이자를 주는데요. 저희가 덜 낸 세금을 늦게 낼 때는 연 8%를 가져가요. 너무 아깝죠. 네, 억울하네요. 너무 억울해요. 네네. 그래서 경영주님들께서 납부 기한 꼭 지켜서 가산세 납부하시지 않도록 제가 꼭 오늘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매우 매우 중요하다. 별표 100개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장부기장이라고 써져 있는데 장부기장으로도 절세가 가능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장부기장이라고 하면 복식부기 장부를 의미합니다. 트레이너님 벌써 표정이 안 좋으신데요. 네, 처음 듣는 단어인데요. 네, 혹시- 한마디만 네. 더 할게요. 네네. 복식부기는 회계 기준에 맞춰서 차변 대변을 나눠서 기록하는 걸 복식부기라고 해요. 지금 말로만 들어도 너무 어려운데 네네. 실제로 하면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세무대리인에게 맡겨서 진행을 해주시고요. 세무사한테 뭐 기장료, 기장수수료 낸다 표현하시잖아요. 네. 그때 그 기장이 이 장부기장, 복식부기 기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복식부기 기장은 법인이면 무조건 하셔야 되고 개인 사업자여도 일정 규모 이상이라면 모두 복식부기가 의무입니다. 네. 반대로 표현하면 규모가 작은 개인 사업자나 신규 사업자 같은 경우는 복식부기 의무는 없거든요. 네. 이렇게 의무가 없는 분들이 장부기장을 하시면 납부할 세금의 20%를 깎아줍니다. 이것도 꼭 챙기셔야 할 세금 혜택 중 하나인 거죠. 그렇군요. 세무 네. 대리인이 해주시지만 이제 경영주님들도 알고는 계셔야 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는 화면에는 없지만 또 많이 여쭤보시는 게 청첩장, 부고문자 모아오면은 절세가 되는지인데요. 보통 청첩장이나 부고문자가 절세된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바로 접대비로 인정받기 때문이거든요. 네, 맞아요. 되나요? 네, 됩니다만. 됩니다만. 네, 세법에서는 아무래도 사업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좀 유지하기 위해서 밥도 살 수 있고 네. 경조사도 갈 수 있고 그런 것들도 접대비라고 비용 처리를 인정을 해줘요. 네. 하지만 편의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매장에 방문하는 손님들을 상대하는 업종이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접대를 할 만한 일이 많지 않다고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경영주님들께서 종합소득세 기간에 청첩장이나 부고문자 같은 거 만약에 많이 모아오셔도 슬프지만 생각보단 절세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이 점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되기는 하나 일단 이제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맞습니다.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타 절세 팁 관련해서 보셨고요. 우리 많은 경영주님들께서 질문을 댓글창으로 남겨주셨는데 이제 이 질문 관련해서 세무사님이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Q&A 네, 시간인데요. 댓글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잠시만요. 우리 장정아 경영주님께서 재고와 부가세 환급이 궁금합니다. 사업자 궁금합니다. 라고. 재고와 부가세 환급
재고라는 게 어떤 재고를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좀 보고 계시려나 모르겠네요. 부가세 환급부터 답변 드릴게요. 부가세 환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은 경우 그때 가능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 2개인 경우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각 사업자 등록증별로 소득을 집계한 다음에 그걸 합쳐서 누진세율 계산하시게 되시죠. 어쨌든 네. 이제 종합적인 거라고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만약 사업자 등록증 2개라고 해주셨는데 하나는 법인이다 하면은 법인은 법인세로 따로 계산하고요. 개인 사업자 2개인 경우 가정에서 말씀드렸어요. 네. 빼코 리누 경영주님께서 IRP도 종소세 공제 가능한지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IRP 납입하시는 것도 종소세 공제 가능합니다. 그 소득 공제가 아니라 세액 공제 가능하시고요. 소득 금액별로 세액 공제 금액이 달라지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박은진 경영주님께서 치매 등급도 공제가 가능한지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네, 가능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네.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박은진 경영주님. 우리 얌강이웅 경영주님, 가족이랑 일해도 인건비 신고를 해야 하는지. 네, 하는 게 원칙입니다. 네. 그리고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게 인건비 신고를 하셔야 우리 편의점에 비용 처리 가능하시니까요. 그리고 HI 하이 경영주님께서 두루누리 36개월은 처음 지원했을 때부터 36개월인지 네, 맞습니다. 남겨주셨습니다. 이해하신 것이 맞습니다. 네, 처음 지원으로부터 36개월 동안 네. 이제 지원이 가능하다. 우리 정은진 경영주님께서 인건비 같은 경우 신고만 하고 입금 같은 거는 상관은 없는 건가요? 네, 상관없습니다. 근데 되도록이면 통장으로 지급하는 걸 권유드리는 편이죠, 아무래도. 혹시 세무사님 소득세는 A 타입, B 타입이랑은 관계가 없죠? 네, 타입과는 소득세는 관계가 없습니다. 부가세를 네. 계산하는 형태라고 해야 될까요? 형식만 다른 거고 네. 소득세는 그냥 번 돈에서 비용을 뺀 그 금액으로 진행이 되는 건 똑같습니다. 장정화 경영주님께서 두루누리는 급여가 적어도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지원 조건만 되면 두루누리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 네, 이렇게 해서 우리 경영주님들께서 댓글창으로 질문 남겨주신 거 답변을 한번 해봤는데요. 혹시 이제 업무를 하시면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다면, 생각나는 게 있으시다면 생각나는 거요? 네. 잠시만요. 보통 연말정산 하면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받는다는 걸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맞아요. 저도 궁금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자, 그러니까 4대 보험 가입된 월급 받는 사람 월급 받는 만 분들 가능한 세금 혜택이고 네. 사업하시는 분들은 안 된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되시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영주님들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예외는 있다. 네. 은진정 경영주님께서 인건비를 나중에 몰아서 신고도 가능한 건지 여쭤봐 주셨는데요.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합니다만 가산세가 일부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좀 감안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Q&A 시간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1시간 동안 열심히 강의해주신 세무사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마지막으로 우리 경영주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세금 이야기 사실
지루하다면 지루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너무 잘 들어주셔서 제가 감사한 마음이고요. 앞으로도 또 이렇게 세븐에서 불러주신다면 기쁜 마음으로 나오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녹화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경영주님들도 1시간 동안 열심히 세무 관련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설문조사 QR코드 장표가 앞으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꼭 참여해 주시고 소정의 상품권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인재개발팀에서는 이번 7월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세븐 온에어 진행할 예정이오니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경영주님들께서 더욱 흥미 가지고 강의 시청할 만한 그런 주제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인재개발팀 경영주 담당 이가주 트레이너였습니다. 네, 이지혜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